규제를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기간이 14개월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어떻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한 것. 잘 보면 본인들이 투자할 포인트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다? 그때 되면은 올라가요. 이미 올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 판단을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럼 시장 기준점을 아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준점 판단할 때. 우리가 저번 상승기를 막 이야기할 때 노무현 정부 시대만 이야기하고 문재인 정부 시대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상승 사이클을 따졌을 때는 IMF가 끝나고 난 김대중 정권 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상승했던 거예요. 중간중간 규제 때문에 멈추는 건 있었지만 김대중 정권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 때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상태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를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 쪽만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부산이 마지막 벚꽃을 피우다가 문재인 정권 와서 상승이 계속 쭉 이어졌죠. 그걸 비교했을 때 김대중 정부부터 그 참여정부는 얼마나 상승했냐면 93개월 동안 전국이 95% 상승했고 서울은 150% 상승했습니다. 평균치가 그런데 그런데 우리 저번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번 문재인 정권까지 상승률을 보면 이게 좀 디커플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방하고 서울이 한동안 디커플링이 됐기 때문에 근데 106개월 동안 상승했는데 52% 전국이 상승했고 전체를 봤을 때 서울은 얼만큼? 82% 6개월 안치는 이만큼. 그러면 이번에 하락 시기를 비교해볼까요? 기준점은 IMF 때 데이터상 하락 기간이 얼만큼이었냐? 14개월. 14개월 동안 하락을 했고 전국이 15% 하락을 했어요. 평균 수치로 봐서 평균 수치. 15% 그리고 서울이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먼 사태 때 어떠냐면 리먼 사태는 실질적으로 1차 하락기가 전국적인 하락기는 8개월밖에 없었어요. 8개월. 왜냐하면 지방 그때 오를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반등을 빨리 해요. 그래서 수도권도 빨리 반등을 했는데 그래서 하락률을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락을 단기간에 이것밖에 안 했기 때문에 서울이 추가 하락을 해요. 왜 추가를 하냐면 이명박 정권에서 처음에 이제 규제 리먼 사태 이후에 부양을 시킨다고 규제 완화를 했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이 가격 상승이 다시 조짐을 보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만 규제를 다시 시킨 대출 규제가 그렇게 하니까 심리가 딱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그때는 지방으로 다 또 규제 완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모두 서울에 갈 돈들이 어디로 간다? 그럼 굳이 서울에 가면 다 지방으로 갔어. 지방.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수도권 2차 하락장이 시작돼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013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 4월 6월까지 2차 하락장이 시작되는데 그 2차 하락장을 제외하고는 2차 하락장이 서울이 얼마큼 하락했냐? 8.9% 하락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금 금리 폭등기 2022년부터 금리 폭등기에 하락을 얼마큼 했는데 지금까지 21개월 동안 했어요. 21개월 동안. 그리고 하락률이 단기 하락률이 전국이 10%, 서울이 10%, 6개월이 12%. 그러니까 IMF를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다? 제일 하락이 심한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락 기간도 어떻다? 제일 긴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 때 시장을 파악할 때 이 하락이 아직 얼마 안 된 거 아니야?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하락이 아직 짧았던 거 아니야? 생각을 이거 기준을 비교해야지. 나라가 망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기간이 14개월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유동산 자산 버블이 심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단기 하락률은 큰 편이고 하락 기간도 엄청나게 긴 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판단하는. 우리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제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뭐 추가로 유동성 교육 자체는 지금 스트레스 DSR 규제 원래 추가로 시장의 유동성 교육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페이커 리스크가 있고 경기 침체 공포도 있고 불확실성으로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신생아 특례랑 정부 대출이 풀리고 나서는 그리고 시중금리가 만약 인하가 될 시점이나 분위기가 약간 개선된 시점이 오면 실수된 움직임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저번에 말해드렸던 신생아 대출 해당 지역입니다. 이게 뭐 애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신생아 1살짜리 제일 많은데 동네라고. 이것들이 이 동네들이 있는데 이
동네들이 진짜로 그런다 하면 이번에 최근 2월달, 3월달 거래량 상승, 전국 거래량 순이에요. 자, 거래량 순위를 보면 이 빨간 데들이 어딥니까? 경기도 화성시, 서북구, 원주, 그 다음에 인천광역 서구, 경기도 평택, 아산, 김포, 시흥, 수원, 영통. 그게 다 어디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근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하지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뭐다? 그런 혜택을 받는 지역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이. 그 실질적으로 지금 뭡니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도 이런데 나중에 분위기가 좀 개선되거나 금리나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 더 실수요들이 더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최근 들어서 매도 매물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당장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건 뭐다? 아직까지 매도 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 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매물이 거래되고 감소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매매 전세가 좀 붙어가는 시간이 아직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 전까지는 어떻다?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정부가 유동성을 절대 풀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대출을 갑자기 완화시킨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다? 공급 분양에 대한 추가 가능성 완화는 분명히 있다. 특히 정비사업 분양권 비주고용까지는 그렇다. 그리고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하반기는 아까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청약시장 쪽으로 계속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는 청약시장의 분위기가 어떻다?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보다는.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가 없다면 웬만하면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돼서 만약 전세가율이 막 높아져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일부 도시들에서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높아지기 조금씩 시작해서 갭이 붙는 지역들이 많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소도시들은 그래. 그리고 전세가 올라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때 명분이 생깁니다.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고.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가 그때는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지금 지방은 막 계속 국토부 장관이 처음 취임하면서 지방은 조금 뭐 세금이 불균등하고 수도권하고 같이 보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던져요. 지방부터도 혹시나 이주택가율 규제 완화가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승의 폭은 앞으로 계속 지나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 어떻다? 아까 좋은 지역이나 우리 많이 오른 지역부터 사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결국에 좀 정부 수요 규제 때문에 좀 속도나 상승도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것을 어떻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확실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24년 투자 유망 종목은 무엇이냐? 확실한 것부터 놓치지 말자. 포인트예요. 근데 아까 포인트 확실한 게 뭡니까?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 그래서 지금 적정가 신축은 뭡니까? 시세 차익과 희귀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입주장 아파트 기본적으로. 입주장 아파트는 어때요? 지금 분위기 입주장 아파트는 제일 쌉니다. 제일 싸.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투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적정가 신축, 기축들은 어떻다? 신축은 분양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싸다. 지금 다 알다시피 지금 입주 마무리되면 몇 년 동안 물건이 안 나옵니까? 거의 2년? 기본 2년이죠. 2년 동안 물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입주장 지나면 그 아파트 제일 싼 시점 무조건 짓는 2년 동안 안 나오면 세금 문제고 뭐 요새 세입자로 내보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2년 만에 잘 나오겠습니까? 나오기 힘들어요. 본인이 뭐 들고 있는 물건이 한두 개씩은 문제가 생겨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금리고 뭐고 지금 요건들이 지금보다 어떻습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무조건 높죠. 그랬을 때 지금 입주장 신축이 지나면 그 가격대에 우리가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그 다음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급 정책을 하는 거. 특히 공급 정책에서 제일 무조건 기억해야 될 지역이 어딥니까? 공급 정책을 펼쳐서 재건축이 뭐고 다 진행을 시킬 건데 지금 정부가 무조건 미친 듯이 추진을 해야 될 지역이 첫 번째가 어디다? 서울하고 수도권이에요. 정부가 그림을 그려주는 지역이야. 화가가 지금 정부야. 정부. 제발 좀 해라고 그림을 그려주는 지역. 근데 이게 지금은 말했지만 시공비 문제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아직 안 살아나니까 그렇게 해도 빨리빨리 진행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아직 안 몰려있지만 이게 상승장이고 포텐셜이 펴지고 시작하고 아까 높은 분양가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모든 개발 사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투자자들도 어떻다? 저걸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뭐 단타로 가능할지는 그때 모르겠지만 지금 소액으로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큰 수익을 나중에 사이클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지역이 초기 정비 사업을 저는 원래 추천하지 않아요. 원래 추천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상황상 정부가 지금 수도권은 무조건
개발 사업을 무조건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유동성이나 투자자나 누구든 한번 집중될 타이밍이 빨리 온다 안 온다 올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약속된 변화를 놓치지 말자. 기본적으로 우리 수도권 GTX가 이제 발표를 했죠. A, B, C는 착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착공을 했어요. 다들 관심 없어요?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B하고 C하고 다 착공을 했어요. 드디어 그렇게 말 많고 A는 지금 어떻습니까? 24년도 말쯤에 삼성역을 빼고는 어떻죠? 다 개통을 해요. 24년 말 안에. A는 실제 개통을 하는데 나머지 B, C는 이제 착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2까지 발표를 했죠. D, E, F. 근데 D, F는 실제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그건 몰라요. 걔는 일단 논외로 치고 주거용으로 봤을 때 뭐야? A, B, C에 확실하게 정해진 것만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놓치면 안 돼. 노계획도시 특별법하고 GTX는 나중에 지금은 별 파급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상승장에 왔을 때 수도권에서 무조건 가격을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제일 큰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계획도시 특별법 뭐 특징 리스트도 있는데 자 여기 GTX 라인을 보면요. 지금 의도치도 않게 그냥 더블 역세권들이 막 보여. DEF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DEF를 봤을 때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은 뭡니까?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은 정부가 봤을 때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딱 한 개만 봐도 아는 게 뭡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돈이 유입되고 이 경쟁력을 올려주고 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평택은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왜요? A씨를 그냥 지정해줬어. 연장은. 왜? 우리나라 지금 주력 사업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 거기에 몰리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가 유입되고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유입되고 있잖아. 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그 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도 다 얘는 교통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주거용으로는 A, B, C만 봐야 되겠지만 주거용 말고 내가 땅을 투자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했을 때 땅 있는 건물은 보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게 사고 팔 저보다 뭐 고수인 분들 사고 팔고 하겠지만 저도 건물 사면 처음에 야 단타로 팔 이거 샀으니까 이거 딱 팔면 또 이거 큰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사고 싶은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건물을. 그랬을 때 내가 건물을 사면 뭡니까? 샀을 때 장기 보유했을 때 진짜 많이 오를 걸 사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안 그래요? 어설프게 사면은 건물을 팔지도 못합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봐야 돼요. WSEC 되는 곳을. 그런 곳을 정부가 대놓고 여기 개발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 돈과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이야기야. 특히 먼저 봐야 될 것은 A, C인데 A에서 C까지 중에서 WSEC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울역 하나, 또 삼성 하나, 또 청량리 하나. 여기서 서울역하고 삼성은 많이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청량리도 비싼데 청량리에는 근처에 잘 보면 본인들이 투자할 포인트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들은 분양권 외에 갭 투자는 아까 기침세 중간에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앞으로 변화가 될 만한 거. 무조건 가격 상승이 높게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했죠. 정세가 상승 때문에 지방 소도시 대장급들의 갭이 붙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투자자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전세와 매매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 소도시에 사는 뭐 사람들 실거주자들도 선호하는 아파트를 전세 살기보다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오를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굳이 이것부터 사야 되는 것은 내가 돈이 넘치지 않는 이상 이것부터 사야 될지 아닐지는 본인들이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움직이긴 할 거다. 그리고 그의 투자 상품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비주거용은 규제 완화가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원룸이나 생수기나 지상 이런 거나 나머지 비주거용은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상승장 막바지에 돈이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3룸 아파트 대체제는 그런 오피스텔은 한 상승 중반기에 되면은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가가 높아지고 기존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할 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오피스텔 수익률은 지금 엄청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경매로 이런 걸 접근해봐요. 그 다음에 건물하고 꼬빌 등은 건물하고 하는 사람 지금이 제일 저점입니다. 지금 제일 저점. 그럼 지금 금리 고점을 확인한 지금 말고 건물 매물을 봤을 때 언제가 건물 매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지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좋은 건물이 제일 많이 나왔던 시기는 언제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내가 건물사를 막 돌아다녔거든.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봤을 때 코로나 때 그래도 좋은 건물들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좋은 건물들은 잘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들이 300억대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거 지금 금매들 나와요. 기업들이 뭐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10억대부터 막 30억, 40억, 50억대 건물들은 진짜 좋은 물건들이 많이 안 나와요. 나와도 싸게 절대 안 팝니다. 나중에 내가 아파트 팔아서 건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다? 그때 되면은 올라가요. 이미 올랐어요. 건물도. 금리가 내려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건물에 관심 있는 분이고 그 정도 자금이 있다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건물을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은 자산 사이클 시장이 유동성 긴축에서 어떻다? 이제 유동성 점차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유동성 증가 방향으로 가는 지금 중간에 우리는 서 있다. 그렇다면 내가 봤을 때 유동성은 뭐다? 파도와 같다. 파도. 왜 파도와 같다 생각하냐면 파도는 처음에 팍 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돈이. 파도가 제일 잔잔해지고 끝으로 갈수록. 그 말이 안 좋은 거에 먼저 가 있으면 그 유동성이 제일 늦게 마지막에 조금 옵니다. 그럼 제일 파도를 세게 맞는 게 뭡니까? 돈을 제일 확실히 빨리 맞는 게 뭐예요? 좋은 거에 지금 들어가서 맞아야 됩니다. 파도를. 지금 유동성이 탁 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다. 그 파도를 맞는 거야. 맨 앞에부터 들어가서 맞아야 돼요. 끝에 올라타면